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 그 때문에 지금 아시아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이고 분위기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쯤 됐으면 사실상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다라는 느낌이 뭐 괜히 들긴 합니다. 이 중요한 분기점이 지났다라는 지금 우리 이제 중요한 분기점을 막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왜 올랐어요? 긴축 속도 조절론이란 재료를 갖고 긴축이 늦춰질 수도 있다, 기분 좋다 이거를 갖고 막 계속해서 올려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려왔죠. 어떤 기대감? FOMC 회의에서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올랐는데 어젯밤은 그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된 날이잖아요. 지금까지 꿈을 꿨는데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어떤 뭐 재료 노출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건 분기점을 지난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기대를 먹고 시장이 자라왔다면 이제 현실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건 어떤 분기점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자리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지났거나 분기점을 지나고 있거나 뭐 그 정도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 변곡 부근이다 뭐 요런 이야기인데요. 이슈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둘 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 부근인 것 같다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나 뭘 보나 똑같은데, 일단 올해 1년 내내 빠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물론 최근 한 달은 반등했지만 반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되돌아보면 상승했던 기업보다 하락했던 기업이 더 많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였잖아요. 올해 내내. 그러니까 올해 내내 뭐 1년 내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쯤 됐으면 평상시면 이제 추세 전환할 만하다고요. 이쯤 됐으면 평상시라면은 시장이 1년 빠지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시는 웬만하면 희망을 먹고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희망찬 분위기 뭐 이런 걸 갖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증시가 1년이나 빠지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년이나 빠지고 근데 1년이나 빠졌고 적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쯤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추세 전환 기대할 수 있어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제가 이야기한 통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장단기 금리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그냥 통상적이면은 추세 전환할 수도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10년간 평상시와 지난 10년간 지내왔던 그런 평상시가 아니긴 하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어 있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섬뜩한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많이 빠지긴 했다. 기술적으로 이쯤 빠졌으면 통상적으로 추세 전환 이야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곡 부근이다. 추세 전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변곡이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추세 전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아래쪽으로 간다. 그럼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변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런 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죠. 모든 시세는 어떻게 된다?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지난번에 2021년 뭐 초반 뭐 이렇게 해갖고 오버슈팅 많이 봤죠. 오버슈팅 보고 나서 지금 시장 추세가 꺾였죠. 꺾여서 1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죠, 아직까지요. 그렇다면 이 하락이 언제 끝나겠느냐? 투매를 또 봐야 끝나지 않겠느냐? 근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뭐 많이 해먹었으면은 이쯤 됐으면 이제 여기쯤에서는, 이제 여기쯤에서 하락하면은 그냥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짜불짜불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몽창 빠지는 요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요런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지면 이번에 빠지면 몽창 빠질 수 있다. 이번에 빠지면 좀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역사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요거를 미리 기대하면서 풋옵션을 막 지금 막 몰빵을 하고 뭐 인버스를 막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버스를 사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확실히 인플레 피크는 일단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분명히 11월 CPI 봤고 12월 CPI 봤죠. 지표들 보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다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이제 인플레가 이제 더 이상 뭐 속도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 꼭지는 봤다라고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꼭지는 나왔다. 근데 여기까지만 꼭지를 봤다는 거지. 꼭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끝나고 이제 인플레가 급속히 하락한다,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은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리한 해석이죠. 근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하고 있는 짓이긴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좀 낙관론을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FOMC 직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인플레 피크는 쳤으니까 당연히 인플레는 이제 다시 2%를 향해서 급락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친, 이건 오버한 기대감이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다. 피크는 쳤다, 이걸로 끝.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피크는 친 것으로 거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피크를 쳤다는 거지. 피크를 쳤다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가 급락해서 2%로 간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죠? 피크를 친 거와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인플레가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가 서서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가 여기서 옆으로 벨벨벨벨 기면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플레가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근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요런 이런 찐득한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연준의 내년 경제 전망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인플레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아니고 연준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급속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높은 상태에서 좀 찐득하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인플레도 이것도 싸워야 될 중요한 대상인 거죠, 그죠? 2%가 목표입니다. 2%. PCE,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기준으로 2%가 되는 게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거예요. 요거를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 너무나 김칫국을 먼저 나서서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피크는 쳤다, 피크 쳤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했다, 이 정도가 오늘 오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국에서 오늘 경제 지표들이 제가 알기로 좀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되게 안 좋게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고정 자산 투자, 뭐 산업 생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 중국 경제 뭔가 휘청이나 뭐 이런 가능성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이래서 저랬는지 뭐 저래서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증시는 뭐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증시도 막 대폭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빠졌어요.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FOMC 회의 끝났다, 이제 올해 중요한 일은 다 끝났다, 나가 놀자, 이게 아니고요. 오늘 밤에도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 발표되는데, 이런 거는 일단 이런 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일단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보시긴 해야 될 거예요. 유로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어떤 논조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달러 최근에 뭡니까?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약하잖아요. 달러가 많이 약하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건 50%의 설명료를 갖고 있는 게 유로화입니다, 그죠? 유로화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내용은 비슷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유로존도 대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어제 영국 CPI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물가가 피크는 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해요.
그 정도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했던 이야기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런 이벤트가 오늘 밤이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에 묻히고 어제 있었던 FOMC 결과 해석에 묻히고 해서 여기 있는 지표들도 뭐 제조업 지표들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아마 주목받지 못하고 좀 묻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뉴팩처링 인덱스, 뭐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런 것도 뭐 참고는 하자고요. 예.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사다난한 한 주가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금요일 느낌이 막 나네요. FOMC 끝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벤트가 중요하다. 내일은 별거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미국 증시 지지와 저항 뭐 그런 거 당연히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이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FOMC 회의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딱 당일 만에 이게 결과가 다 시장에 온전히 반영돼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완전히 그 FOMC 회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2, 3일 정도 혹은 그 이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제 하락했던 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안심하시지 마시고 좀 잘 보시긴 하셔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요. 안 좋게 되는 게 좀 논리적인,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좀 논리적이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FOMC 바로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좀 미국장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죠? 어제 FOMC 회의가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도 이게 이 장 후반에 열린단 말이에요. 장 후반에 들썩들썩 했잖아요. FOMC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내일, 뭐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단 매파적인 이야기는 했다, FOMC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매파적인 이야기를 시장이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논리적인 움직임은 안 좋은 게 맞는데, 반응이 안 좋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움직임들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그래서 뭐 하락 마감했다. 근데 막 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다중 천정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어서 뭐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다. 일본 증시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경제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FOMC 그 전부터 이미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잘 하락하고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탁 걸쳐 있는데요. 뭐 물론 진짜 중요한 자리 깨긴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로 완전 전환됐는데 또다시 어떤 지지선에 걸려 있긴 해요. 지지선에 걸려 있긴 한데 딱히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안 보입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가고 있긴 한데 차분하게 그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움직임이 가만 보시면은 막 들쭉날쭉이 아니에요. 보시면요. 이 오늘 일본 뭐 0.3%, 이거 어디죠? 이거 호주인가요? 호주 뭐 0.6%, 뭐 뉴질랜드 2.7%, 상해 마이너스 0.28%뭐 이러죠. 그러니까 대부분 1%가 안 넘어가요. 0.5%를 안 넘어가요. 한국 제외하고 대부분 다 0. 몇 %대입니다. 이게 미국 만기에 영향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이 지금 옵션 만기라 갖고 지금 변동성 확대를 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증시도 야 큰형님이 그 몸 좀 사리시겠다는데 우리도 몸 사려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조용하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죽어야 될 때 잘 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7위안 부근을 넘보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어젯밤에 막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에서 금리 결정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늘 MLF 금리 결정했단 말이죠. 동결했어요. 금리 동결했는데 이거 동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위안화 약세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위안화 약세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할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질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젯밤에도 50 올렸는데 오늘 중국은 동결했으면 금리 차이가 50만큼 또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 금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해 보자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일단 없는 것 같고, 뭐 유럽 증시도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 위쪽에 정고점 자리가 있어갖고 좀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중고점형을 이제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박스로 들어오느냐인데, 일단 그 미국에서 어젯밤에 찬바람이 불어왔으니까 일단 박스 안에서 일단 오늘 놀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 하면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점들 잘 지켜보자고요.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봤고요. 참 다음 주 같은 경우 참, 예, 다음 주에도 참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다음 주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합시다. 다음 주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고, 오늘 한국 시장 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뭐 왜 안 좋았는지는 FOMC 그거겠죠. 미국 FOMC 영향 때문에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재차 6만 원 붕괴됐고, 이번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 다중고점형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해갖고 쌍고점.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꿈틀했죠. 3고점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아 보인다. 일단 아래쪽으로 뭐 계속 꺾이고 있고 분위기 안 좋아 보인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재차 6만 원을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87,700원인가 800원짜리, 여기가 전저점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붕괴시켰으니까 분위기 안 좋죠, 그죠? 단기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는 아닌 상황이에요. 더 아래로 가도 이상하진 않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하루 회복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뭐 더 빠질 수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물론 더 빠질 수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월 14일 날 양봉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잠시 충전해서 더욱더 세찬 폭락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 뭐 47만 원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아래쪽으로 계속 보긴 좀 다소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다 빠졌으니까 코스피는 안 좋겠죠, 그죠?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코스피는 저 방금 제가 보여드린 3종 세트가 하락했으니까 오늘 굉장히 안 좋아서 308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이제 박스권은 아니고 박스권 이제 붕괴됐죠. 박스권 아래로 붕괴됐고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만한 근거 있었죠. 파월 의장님이 매파적이다 이러니까 근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 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벨 다운됐다, 계속해서 아래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고점, 쌍고점 만들고나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여기가 어이없게도 세 번째 고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3, 4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 세 번째 고점이라면 반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 그대로 더 빠져야 된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붕괴됐으니까 다음번 아래쪽에 지지선은 어디 있냐, 뭐 대략적으로 304, 305 부근에 또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 304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4 자리에 뭐 하나 있고요, 그리고 300 자리에도 뭐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가 이제 지지선들이 있어요. 참고로 300에서 304까지는 여기 보시면 짜잘짜잘하게 여기 한 3,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놀았죠. 300에서 304까지는 다소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304까지는 시원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304부터 300까지는 매물대가 많아서 버벅버벅 할 수 있다. 일단은 레벨 다운 됐으니까 하락의 목표치는 304까지 일단 열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봐주면 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저 그 한숨 돌린 셈이 되긴 됐고요.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위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래로 갔으니까 한숨 돌리게 됐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죠? 이게 지금 지난번 280이라는 자리를 한번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코스피 대추세 전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280을 붕괴시켜야지 뭐가 이제 진짜 꽃이 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계속 집중해서 볼 때다. 라고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 뭐 307, 308짜리 단기 바닥 만들었던 거 오늘 완전 붕괴됐으니까 이제 뭐 혹시나 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혹은 코스피 위쪽으로 베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근거 없어진 거예요. 예, 근거 없어졌으니까 일단 도망가세요. 위쪽으로 볼 근거가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왜냐 장대 연봉 나오면서 강력한 매도세로 깼잖아요. 예, 레벨 다운 됐으니까 일단 당분간 또 주식 상승 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몸 좀 사리셔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또 뭐 아마 다음번 뭐 300 정도나 내려오면은 아마도 여기서 아마 또 꿈틀꿈틀하긴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주식 상승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선물 300 부근에서 아마 또 한 번 정도 또 한번 뭐 기회가 오거나 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근데 뭐 무조건 300오면 뭐 매수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풋옵션들이 어떻게 되는지 변동성 지수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잘 보시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무작정 난 300으로만 주식을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상황 봐서 그때 근데 300 부분이 지지력이 있으니까 하락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한번 꿈틀은 할 것 같아요, 느낌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풋옵션들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 다시 회복했고요.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있고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아직 시장이 대폭락하고 그런 거를 할 때는 아니다, 그죠? 풋옵션이 박스권 상단 넘어가서 매물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 위에서 놀아야 시장이 대폭락도 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대폭락은 아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것들은 오늘 레벨 다운 됐으니까 계속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콜옵션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언제예요? 여기 11월 11일 날 CPI 7.7 보고 나서 너무 잔치를 세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는 게 그 잔치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죽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뜨거울 때가 도망갔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콜옵션은 11월 11일 날 CPI 7.7 나오던 그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비실비실 하고 있죠. 선물 지수의 고점은 뭐 다소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때 고점을 뭐 크게 넘어서진 못했다. 그러니까 역시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걸 다시 한번 한 달쯤 지나서 2달쯤 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정도 봤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은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낙폭 과대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근데 다중바닥형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죠. 다중바닥형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충분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자리는 1015입니다.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015를 붕괴를 시켜야 이제 완전히 레벨 다운인데요. 1015가 또 워낙 든든한 지지선이라 갖고 쉽게 깨지도 좀 하여튼 코스닥은 계속 답답할 거예요. 1015 붕괴시켜도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다, 매물대가 많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안 시원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들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이제 뭐 다중바닥형 혹은 쌍바닥 뭐 이런 거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원화 강세입니다. 아직은요,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예요. 아직 추세 전환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위쪽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은 있는 자리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다 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죠. 붕괴시켰으면 아래로 보면 되고 돌파한 척 하면 위로 보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하락이 자연스럽다고 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어제 다시 한번 그 매물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현물지수입니다. 이거 나스닥 현물지수인데 보시면 이 거래일 동안 어딘가 못 넘었잖아요. 박스권 상단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뭐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근데 더 빠지더라도 뭐예요? 아직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 아래가 붕괴돼야 이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직 답답한 구간이다. 더군다나 오늘까지 계속 만기의 영향이 오늘까지 계속 만기 주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일까지 계속 만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변동성 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 대박 기대는 말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S&P도 그래요, 그죠? 박스권 상단이 여기고 어제 재차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해서 깨지면 이제 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아직 박스권이다. 미국 증시는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들은 이제 다중바닥형 오늘 밤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